오늘은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저 증권사에서 가장 그 꽃중년 미남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좀 아픈데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요. 오늘 그 국내 금융,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좀 엿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 뭐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계속 그 폭발적으로 그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승의 근원이 이제 사실 개미들, 개인 투자자, 동학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뭐 다른 매체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용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혁명적인 뭔가에 좀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었던 제로금리 환경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적응해가는 아주 정상적인 경제 활동 중에 하나다라 볼 수가 있지, 마치 지금 주식시장에서 활동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성향이 막 투기적이고 좀 건전하지는 못한 느낌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올해 연초 이후에 국내 증시 내부 거래소 시장으로 한정져서 보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외국인이 약 한 33조, 개인이 30조 원 넘게 매수를 한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 24조 원 정도의 매도세를 올해 상반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왔었던 상황입니다. 사실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죠. 근데 최근 한 1, 2주 사이의 변화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 주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뭐 하루 1조 원 넘게 매수하는 이런 변화를 보여주다 보니까 또 일부 언론에서는 외국인의 귀환이 시작되었다, 뭐 이런 그 하루의 변화를 가지고 나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단적으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변화는 매수로 전환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해석일 거는 같고, 대신 상반기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매도 공세는 조금 진정되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쪽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변화 과정에 우리 경제가 좋고 수출이 잘 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된다라면 정말 금상첨화일 텐데, 아쉽게도 당장 우리 경제, 우리 펀더멘탈이 남들보다 더 좋아서라는 의미보다는 환율이라는 달러와 약세라는 이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금융 거래 조건에 대한 변화가 외국인의 자금 변화에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해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외국인 수급에 대한 변화는 조금은 가변적 변수인 환 쪽에 의미를 더 크게 두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초기로 돌아가면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팔아제끼면서 한국 시장을 떠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지금은 이제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 기미가 네네네.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 환율, 네네. 혹은 뭐 어떤 언론에서는 뭐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맞습니다. 표현을 많이 네. 쓰더라고요. 네네네. 이것이 주 원인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장 외적으로 뭔가 또 한국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한편으로는 이 내용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도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반기에만 20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셀코리아다,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을 쓰셨던 부분 등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어떤 수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말미에는 외국인이 언제쯤 살까요? 외국인은 무엇을 살까요? 이런 것들을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평가가 뭐 저평가되어 있다, 디스카운트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싸고 매력적인 투자 자산을 왜 자꾸 외국인에게 사라고 하는가? 좋은 자산이면 우리가 먼저 사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싸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이 그 말을 듣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안 믿는 거든지, 아니면 그들은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제가 우리 20조 원 넘게 팔았던 외국인들, 이런 숫자로만 보실 부분이 아니라 거래소 시장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비율만 놓고 생각해서 보면 올해 초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리 거래소 시장에서의 보유 비중이 한 34%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4월 달
시장이 무섭게 내려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주식을 쏟아내던 당시에도 지수가 내려가는 그 속도에 맞춰서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국인의 지분율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30% 초반대에 외국인은 보유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증시를, 한국 증시를 바라보는 관점은 관망하는 정도다. 우리는 이미 갖고 있을 만큼 갖고 있으니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가 있기 전까지는 더 살 필요까지는 잘 못 느끼겠다. 그런데 최근에 환율이 가파르게 환경이 바뀌고 원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뭐 최근 우리뿐만이 아니라 신흥국 주식시장 그리고 상품 시장 등과 같은 이런 위험자산 성격이 짙은 자산들이 유동성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던 어떤 캐리 변화에 대한 어떤 성격이 조금 더 짙다라고 보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사실 국내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그 국내 주식시장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랄까 아니면 고정관념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네네. 돈 벌기가 쉽지 않다. 네. 국내에서 돈 번 사람이 누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없다. 왜? 가지고 있으면 이 박스권이라 네네네. 오르다가 다시 꼬꾸라지고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사실 이제 나스닥으로 몇 년 전서부터 이제 탈출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쪽에서는 계속 우상승이 되다 보니까 네네. 상당한 재미를 받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오히려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매력도만 높아지고 국내는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네네네. 이런 우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는 우선 우리 주식시장이 오를까 내릴까에 대한 그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부터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은 뭐 일부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뭐 냄비 장세다라든지 아니면 뭐 너무 뜨겁게 가열됐다 뜨겁게 식는 약간 좀 그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 금융시장과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이들은 일정 트렌드의 특성을 갖는다라면 우리 주식시장은 레벨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수준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그 레벨업 되어 있는 수준에서의 등락을 반복하고 또 경제가 발전을 하게 되면 그 다음의 레벨을 찾아가게 되는 이 현상을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을 보면서 왜 코스피는 다우 같지가 않은 거야. 코스닥은 나스닥 같지가 않은 거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은 이 시장에 대한 특성을 파악을 안 하시고 접근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이라는 하나의 자산이 일정한 방향이 나와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경제의 기본적인 이론만 접근해서 보더라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우상향하겠죠. 모든 자산의 가격은.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다행히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주식시장에 유입됐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을 보게 되면 새로운 유동성이 주식시장에 잘 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거래소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신규 상장 종목들은 매년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은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제한되어 있는 이러다 보니까 잘 오르지 못하는 특성이 지난 몇 년 동안 반복되었다라는 거죠. 다행히 17, 18년도 같은 경우에 정말 남다른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어마무시한 실적을 내놓고 나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호응을 해주었었고 지수가 레벨업하는 시도가 있었었던 거죠. 하지만 아쉽게도 경기 침체나 반도체 경기 하강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실적이 다운되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 등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유동성과 시장 에너지의 재충전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 어떤 시중에 공급된 유동성이 이탈되지만 않고 오래 머물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우리 주식시장이 레벨업 해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곡점이죠. 근데 이 변곡점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이게 뭔가 방향이 틀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그 어떤 뭐라 그러죠?
저 경영자들의 어떤 네네네. 그 모럴 해저드라든가 이런 네네네네네네. 어떤 경영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이슈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국내 기업 그 경영하시는 그 분들이 그러한 마인드가 좀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조금 식상하니까 제외하고서라도 뭐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아니면 배당 문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제가 주식시장에 대한 특성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속성과 특성도 이해하시는 부분 등이 조금 필요합니다. 일부에서 우리 주식시장이 이런 장기 호황이나 장기 추세를 갖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배당 때문이다. 네. 그러면 이 배당에 대한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그럼 배당만 놀려주면 주식시장이 탈바꿈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의 특성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의 특성은 한 해 반짝 돈을 벌었다라고 해서 투자를 멈출 수는 없어요. 새로운 신제품도 만들어야 될 거고 사람을 뽑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더 벌기 위해서 뭔가 재투자가 있어야만 됩니다. 네. 그런데 주주들에게 그거를 다 돌려주고 나가게 되면 재원이 또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산업에 대한 특성 자체가 배당에 대한 아쉬움을 좀 해소하는 데는 우선 우리 산업 지형의 틀을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돈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투자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사람을 뽑아야 되는 다소 좀 구시대적인 이익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이 그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모럴 해저드 문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여러 상충되는 문제 등은 분명히 있는데 네. 이거는 분명 득실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재벌 총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1인 어떤 그 독단적인 경영 등에 대한 병폐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었고 우린 과거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 등의 좀 긍정적인 순기능을 또 우리가 생각해서 보면은 아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색깔을 빨리 바꿀 수 있다는 점. 이런 또 장단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어떤 집단지성에 의한 논의에 의해서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아가겠다? 사실 그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시대가 변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위치해져 있는 매크로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하는 지배구조 문제, 배당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심사숙고해보는 부분 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한국 증시가 좀 더 이렇게 성장을 하고 국내 그 국민들이 이 투자자로 오랫동안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좀 필요할 거라고 뭐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우선은 지금 돈이 이미 풍부해졌다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정도의 유동성보다 더 많은 유동성이 우리 경제 그리고 기업과 가게 안에는 아직도 축적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때 단순히 이것이 버블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버블의 순기능은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 우리의 자녀 세대의 새로운 성장 모형을 찾아가는데 밑거름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돈이 어디에서 흘러 들어와야 되느냐 그 부분 등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등이 중요한데요. 한국은행이 제로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뜻을 밝혀서 가계 쪽에서의 자금이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에 활동하게끔 만들어준 것은 그나마 지금까지 이미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경제와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들 중 누가 가장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에 이 응집되어 있는 자본이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경제에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터주는 부분 등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변화에 있어서는 기업도 소극적이고 정책 당국도 소극적인 측면 등이 강하지 않은가. 그래서 물론 이런 그 기업 자본이 경제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 소지 등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야 될 몫이 감독 당국인 거고요.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만 있게 된다라면은
우리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과 투자 자산 등에 대해서 좀 더 신뢰를 갖고 기다려줄 수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뭐 항상 좀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었나. 이게 좀 누적되었었던 만큼 그 신뢰를 다시 얻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사실 셀러리맨들 같은 경우 그 자신의 어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뭐 월급 나오면 바로 뭐 며칠이면 다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 네네.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은 그러한 점을 지적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보통 그 퇴직연금 네네네. 내가 지금 비록 돈은 없지만 퇴직연금을 활용해서 그렇습니다. 투자를 바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 끌어들이는 유도책 같은 게 너무 미약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을 그냥 방치해두다시피 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사실 뭐 내용도 정확히 잘 몰랐었던 부분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그동안 실적 배당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단편적으로 채권 혼합이라든지 그냥 이렇게 뭐 알아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만 해왔었던 부분 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왕성한 투자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바뀔 경제 환경을 고려했었을 때는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 경기 침체도 왔고 지난번 충격이 나왔을 때 대부분 저 역시 실적 배당형 퇴직연금 부분 중에서 중국 본토라든지 뭐 인덱스 관련된 쪽으로 전부 다 전환을 시켜놨는데요. 왜 이렇게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나의 자산이 감소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저축이 될지 투자가 될지 이거는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제가 주식을 꼭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조언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투자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가 아직 수습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은 제로금리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없을 거고 이 문제를 또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정부는 적자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죠. 네. 엄청나게 국채를 찍어서 시장에 공급하고 있고 그런 영향 등이 이미 지난 2분기와 현재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여주고 있는 부분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는 경제가 정상화되겠죠. 이전과 똑같을지 아닐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경제 상황이 정상화된다라는 가정을 해볼 때 과연 중앙은행과 정부가 무슨 일들을 하게 될 건가? 네. 그러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풀었던 세금을 다시 걷어들여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재정과 통화 부분에 대한 출구 전략이 시작된다라면 그때쯤 가서 기업과 가게는 무슨 느낌을 받게 될 건가? 그게 제가 몇 살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 그 일이 벌어질지까지는 지금은 당장은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거죠. 진보나 보수나 누구든 상관없이 그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가 그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면 내가 돈을 좀 빌리려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갑자기 높은 금리에서 돈을 빌려야 될 상황이 나오게 될 거고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정부에서나 정책 당국이 하지 말라는 거 나는 끝까지 지키면서 안 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의 자산은 그동안에 하지 말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었는데 자산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의 상실감과 박탈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그 선택지는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경제에 대한 관심,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지식 습득과 관련된 부분 등은 지금부터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저금리 시대에서 우리 뭐 특히 노후라든가 이런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이 투자는 이제 앞으로 필수가 되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설득력이 상당히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동의는 하는데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하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네. 안 하던 분들이 하려고 하면 그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네네. 또 워낙 많은
그 루머들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식 투자하면 집안이 망한다. 뭐 이런 네네네. 얘기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개인들이 손해를 보고 했던 거에는 잘못된 투자 습관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뭔가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손해 안 보는 그러니까 어떤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식으로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전문기관들의 포트폴리오 상황을 보시면 황금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기금이라든지 공적기관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손실의 위험을 제로에 수렴할 수 있도록 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률에 대한 비율을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채권이 60에서 최대 70 정도, 네. 그리고 주식은 뭐 10에서 최대 20 정도, 나머지 대체나 현금성 자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리 자체가 워낙 낮아지니까 채권 쪽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대신 뭐 대체 투자라든지 다른 수익원을 찾아서 많이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비율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에 대한 비율입니다. 네. 주식에 대한 비율이 전체 운용 자산에서 10에서 20을 가져가려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고위험 투자 자산에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더라도 전체 자산에 미치게 될 데미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부분이 결국 정보 습득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거나 비대칭적인 측면 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투자를 했다라는 거가 나의 인생과 삶, 나의 자산에 데미지를 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됐다라는 거죠. 일부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아주 작은 소액이라도 시작부터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세미나 다니면서도 말미에 그런 언급들을 많이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기도를 합니다. 제발 로또에 당첨 좀 시켜달라. 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한 번씩들은 해봤을 기도일 텐데, 근데 딱 바로 신이 답변을 했다라고 그래요. 너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겠지만 로또 좀 산 다음에 그 얘기 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실천과 실행을 한 다음서부터 고민을 해도 전혀 늦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그 감각을 갖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고, 다행스러운 부분은 최근에 들어서 상당히 우수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생겼었지 않습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뭐 메신저에 무슨 정보가 온다거나 이러면 항상 저조차도 그랬었거든요. 저한테 올 정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겠구나 라고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런 정보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어떤 경제 지식과 투자 지식을 길러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매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여유를 갖고 그런 채널들을 활용하시는 부분 등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소액으로라도 일단은 투자를 시작하면서 뭔가 친밀성을 좀 높여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공부하면서 액수를 늘려나가는 방식.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적합할 수 있겠네요, 개인들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어려울 때 이제 막 밀려 들어오고, 또 지금 이제 최근에는 그 외국인들의 또 유입이 들어오면서 뭐 계속 유동성은 증가하면서 주식 그 시세는 아주 최고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미 정고점, 그러니까 상방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네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거 너무 고점 아니야? 네네. 지금 들어갔다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뭐 삼성전자 6만 원 돌파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현재 시점, 이 시점이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은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서 뭔가 조정 기간을 기다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항상 이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순간을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주어질지 이런 점 등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 사람마다 언제 시작했는지 출발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어차피 출발이 다 달랐다라면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정도만 알고 있다라면은 서로 출발이나 타이밍에 서로 달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미 지금 주식은 과열이야. 뭐 이거는 미친 지수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난 4개월 동안의 4개월, 5개월 정도의 변화만을 보셨던 분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지난해 우리 코스피가 2197포인트에서 끝났었고요. 네. 올해 코스피 2020년 코스피 시초가가 2201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폭락도 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는 왔었지만 지금의 상황이 종착지에 왔다는 느낌보다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라는 표현이 저는 어쩌면 더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코로나라는 문제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던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를 제거하고 리와인드해서 보게 된다면은 올해 우리가 기대했었던 거는 미중 격돌이 완화되는 과정, 그리고 지난해까지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교역량이 감소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수출이 회복될 것 같다. 또 반도체 경기는 회복될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인 요소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네. 이런 긍정적인 요소를 지금 다 뒤로 미뤄둔 상황인 건데 이 변수 등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가 있다라면 지금의 위치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다라고 봐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시간이 많이 남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역사적 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 이번만큼 좋은 때가 어디 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가장 또 투자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언제냐. 사실 그거 언제인지 알면 저도 나가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직업의 특성상 주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제가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6개월이 남았느냐, 1년이 남았느냐, 5년이 남았느냐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에서 만약에 생각해서 본다면 투자자들이 조금 손실의 위험을 줄이면서 수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은 적어도 5년 가까운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최종 목적지의 레벨이라든지 목표 지수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화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목적지에 대한 변화가 크지가 않다라면은 그 중간 사이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수준의 캐시는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캐시를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조정이 무서워라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다라면,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잡는다라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그 현상이 나올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주식의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식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그 같은 고민 등을 더 많이 하시는 부분 등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년 정도에는 뭔가 좀 긍정적인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올해 2분기 기업 네네. 실적이라든가 뭐 3분기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 이제 버티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환경이 더 침체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비관적인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게 이제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의 의견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투자자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투자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인베스트의 본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들 또 이런 리스크들 중에서 발생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 우리가 흔히 꼬리 위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꼬리 위험이 한번 실현되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위험에 대한 비중을 키워가면서
내가 투자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말하게 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의 투자 환경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에 맞는 투자 성향과 투자 자산을 찾아가시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금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가격 형성과 과열, 이 문제 등은 분명히 겪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지금과 같이 유동성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시행착오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는 문제지, 그 문제가 현재 실물 경제와 글로벌 경제, 한국 경제를 왜곡시키거나 구조적인 침체로 이끌 것이다라고 결론 내린다라는 거는 조금 이거는 비관을 넘어서 조금 과한 포장이나 소설에 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도 하나 동의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네네네. 역시 그런 어떤 부침은 있겠으나 우상승으로 갈 수 있다. 장기적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네네.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문제는 끝까지,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건 혹은 그런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게 돼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어떤 심각한 어떤 상황이 조정이 온다 해도 버티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냥 오히려 재산상 손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 투자 기간이라든가 이런 뭐 기간에 따라서 또 종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문제는 이제 최근에도 제가 시장 성격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할 때 구분 지어 드렸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강세장과 상승장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강세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죠. 뭐 코스피가 1500까지 내려왔던 게 불과 몇 개월 만에 700포인트가 올랐는데 이런 게 강세장이 아니면 뭐가 강세장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연중 최고치까지 올라오는 이런 변화를 보이다 보니까 이거 상승장이야.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이렇게 왕성한 투자 활동이 필요합니다. 뭐 목적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전형적인 상승장은 아닙니다. 강세장과 상승장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1500에서 2200까지 올라오는 이런 강렬한 어떤 시장의 변화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상승장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기준은 주가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좋아야 되고 또 그와 맞물려서 그 실적도 늘어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같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상승장이 시작되면 통상 1년에서 최대 2년 이상,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우리 국내 증시마저도 최소 1년에서 2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주가가 알아서 올라갑니다. 내가 무슨 주식을 샀든 정말 시장에서 부실한 기업이나 좀 이상한 주식을 사지 않았고서는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라가는 구간이 바로 그 상승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은 공교롭게도 강세장이라는 거죠. 네. 지금은 내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만큼 손실의 위험도 상당히 커져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감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강세장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공격적인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 혹은 섹터, 산업 섹터에 따라서 이게 부침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네. 코로나 이후로 특히 화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언택트라는 화두가 던져지면서 여기와 관련된 주가는 상당히 올랐잖아요. 네, 섹터의 맞습니다. 종목들에. 네. 그럼 이제 이번에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네네. 다들 그쪽에서 돈 벌었다고 하니까 네네. 그럼 일로 나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까지 소외됐던 안 오른 주식을 찾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게 더 현명한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금리가 낮을 때 저금리 환경에서는 성장주의 투자 매력이 지속된다 보셔야 되고요. 가치주,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시대는 인플레 시대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경제 활동이 왕성할 때, 이럴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치주주들이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조금 짓는 부분 등이 중요하고,
우리가 뭐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장줄 사야 됩니까? 가치줄을 사야 됩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서 놀자라는 아빠와 앉아서 공부하라는 엄마, 이 둘 중에 누가 좋은가? 그럼 열이면 열 모든 학생들은 나가서 놀자는 아빠가 가장 좋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좋을 줄 모르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나의 학업이 중요해진 시기가 되면 그 어렸을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했었던 것들 들을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놀자고 했던 아빠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렇죠. 나가서 놀다가 어떤 운동의 재능을 발견한다거나 이런 포텐을 터뜨리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되면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결국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고민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잔소리하는 엄마와 놀자는 아빠 사이에 옳은 답은 뭐겠습니까? 이 둘의 선택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놀자. 결국 이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의 성장주에 대한 흐름을 자꾸 부정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대한 그 흐름에 어울리는 것이 지금은 당장은 필요하고, 문제는 아무 정보나 듣고 그렇다더라 라는 내용만 들고 접근했다가는 상당한 또 위험을 감내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펀더멘털로 돌아가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내가 산 주식에 대해서 정말 싹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이 기업이 가까운 미래에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진짜 실제로 갖고 있느냐, 그 내용으로서 접근하게 된다면 걱정은 좀, 밖에 나가서 놀아도 걱정은 좀 덜 하겠죠. 네. 이와 같은 개념에서 지금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여러 선택 개념에 대한 혼란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부분 등이 지금은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뭐 투자를 오래 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것들이 경험이 축적이 돼 있고 뭐 많은 지식이 쌓여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뭐 우리 소위 동학개미 뭐 이런 분들, 혹은 이제 앞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게 좀 상당히 되게 어렵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종목을 내가 선택해서 투자를 할 때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이런 초보분들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증권사 리서치 센터 애널리스트에 대한 신뢰를 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은 기업에 대한 탐방을 통해서 그 현 기업들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자료가 안 나오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많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자료를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가라는 거가 그냥 눈대중으로 나오는 거가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기초해서 미래를 추정해 보고 그것에 기초해서 목표 주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안 나오면 사실 보고서를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네. 대신 저는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들에 최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라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애널리스트 분석이나 증권사 보고서가 있다라면 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일부에서 뭐 분석되는 기업 내용 등이 있다라면은 뭐 그게 기술적 분석이 됐던 재무적인 분석이나 아니면 정보 분석이 됐던지 간에 들어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이미 시장에 얼마나 알려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 하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조언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거를 주변에 많이 알려라. 절대 숨어서 투자하지 말라라는 점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식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특성을 저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면,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주변에다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자랑해야 되니까. 내가 밥 살게, 뭐 저녁 살게. 그런데 내가 투자한 게 손실이 나면 갑자기 말씀이 사라지시고 어두워지십니다. 한숨만 쉬고. 네. 근데 이런 성향을 보이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주변에 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내가 뭘 샀다라는 거를 주변에 알리게 되면 주변에 같은 동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에 대한 반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추려본다라면 내가 조금 먹고 팔 거를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많이 먹으려고 샀는데 얘가 조금 찌낌새가 안 좋은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빨리 끊을 준비를 미리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분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에 관심을 두지 않았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게 되거든요. 일부에서는 바이오 하시던 분들은 바이오만 하시고요. 또 뭐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전기차만 투자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들도 각각 순환주기가 있을 거고 주도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오픈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한 부분을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는 순간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그 주기가 이게 사실 처음인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매도 그렇습니다. 시점이. 네. 보통 어떤 분들은 정말 끝까지 가는 장기 투자의 개념, 그러한 주식을 사라는 그게 결국은 개인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무릎에 사고 어깨에 팔아라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는 네,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사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다 맞죠. 예. 그러니까 다 개인적으로 다 틀리지 않은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뭐 투자라는 개념을 그 예전에 세미나 가서도 이제 그런 설명을 드렸는데 한자의 투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자본을 던진다라는 겁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던진다라는 건데 던진다는 건 손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게 투자라는 거죠. 그리고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어디에 던지느냐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이 던진 나의 소중한 돈이 어떻게 나한테 돌아올 건가? 그거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 투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는 사람인지라 기대 수익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 나는 10%면 충분해. 아니면 난 무조건 2배는 먹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각자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항상 이제 제가 기관 투자자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지만 나에게 떠났던 돈이 그나마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온다라면 이 돌아온 돈은 얼마가 됐든지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정말 운이 전부라는 겁니다. 얼마가 됐을지는. 그래서 사실 제가 드리는 거는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거는 매크로도 도와줘야 되고 나의 타이밍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 부분 등이기 때문에 투자의 시점을 찾는 것 자체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저도 뭐 주변에서 친한 분들이 야 이거 주식 어떻게 팔아야 돼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매도에 대한 조언을 저한테 구하실 때는 돈 필요하실 때 그냥 파시라. 그게 가장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원을 드리고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투자자에게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졌다. 이 점은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지금의 제로금리 환경이 단순 1, 2년 사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이 점을 조금 먼저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2022년, 2023년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20년대 자체가 제로금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 우리가 위치해져 있다는 점 등을 생각해 두셔야 되고 또 앞으로에 대한 투자 환경이 지금 조바심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이 경제 위기가 있기 이전에 10년 경기 호황이었는데 한번 충격이 왔다가 지금 되살아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또 10년 호황이 시작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놓쳤네. 당연히 불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뎁스한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미국, 대부분의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 등은 순환 주기가 지난 10년과는 다르다. 장기 호황에 대한 성격보다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롤링이 나오는 어떤 경기 순환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타이밍을 놓쳐서 나는 2,000 아래 아니면 주식 안 사.
이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기회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당분간 지금의 이런 시장에 대한 특성과 경제의 특성을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앞으로 변화되는 롤링에 겁을 좀 덜 내실 거라는 거죠. 그 점은 좀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일단은 한쪽 발을 담궈야 그렇죠. 주식을 사고 있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체험하면서 이제 뭔가 더 좋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요새 PDR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기업을 평가하는 그 수치들 잣대로는 너무나 비합리적인 그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걸 합리성을 자꾸 붙이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러한 것들이 긍정적인 거라고 봐야 되나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져서 우리가 이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년 전 금융위기 때와의 비교를 해서 보면 그때는 엄청난 주가 폭락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해왔었지만 당시에는 생각보다 빨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10년 전의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실물 경제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 기업들이 잠깐 한두 분기 정도 위축됐다 뿐이지 공장 돌아가고 있었고 실업자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있었죠. 금융이나 일부 서비스업은 있었지만 회복 속도가 빨랐던 만큼 다 정상화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제 위기는 반대라는 거예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네. 실물 경제가 먼저 문제가 돼서 금융을 끌어내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제가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크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컸던 데다가 기업들의 실적이 정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재무 데이터를 지금 만지다 보면 지금의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거나 이런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우스갯말로 이 PDR이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을 하게 된 건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이 풍부한 유동성이 어딘가로는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유동성이라는 것이 정책 금리를 낮췄고 정부가 미리 시장에 풀었다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은 기업과 가게가 지난 수십 년,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서 그 노동에 대한 축적된 자본이 시장에 다시 재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중한 돈들이 좋은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반응한 측면 등이 있기 때문에 꿈을 쫓는다라는 부분은 뭐 이거를 숫자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조금 거품을 설명하려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정도로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경제활동 주체들의 상당히 변화하려는 여러 그 노력들이 선행적으로 지금 자산의 가격에 반응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좀 구조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격에 반응하는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한 성장주의 그래도 그 밸류에이션이 그 어떤 이 기업의 어떤 이익 수치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런 쪽에 올라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상당히 이제 모순된 환경이죠. 예. 비싸다라고 하는데 왜 이걸 자꾸 사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또 이런 성장주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이 주식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당장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았지만 오르는 주식, 이게 이제 고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저퍼라는 거는 그런 주식 등이 진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 애널리스트들이 그때부터 이 기업을 분석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그동안에 주가가 오른 게 이유가 있었어. 이렇게 돈을 벌고 있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버니까 이 다음에는 더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지금 주가가 너무 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보통 주식이 고점인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성장주들의 경우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실적은 그 지금의 실적으로나 내년의 실적으로는 지금의 주가가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거는 이 성장률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해석일 수가 있는데요. 대신 이 기업이 앞으로 바뀔 건가 안 바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언택 관련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금 불과 반년 사이에 주가가 2배가 올랐으니까 시총도 2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업이 작년까지 하던 거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이러면 고점이겠죠. 그런데 자본력이 더 확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거 더 뭐 할 거야? 이거 해볼 거고 저거 해볼 거고 그 새로 해보는 거에 대한 성과가 언제쯤부터 나올 것 같아? 이 모습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라면 지금의 기업 가치를 비싸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비싸다라고 평가받는 주식들이 더 오르려 하고 아직도 사보고 싶은 이런 주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이오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년 동안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변화를 경험을 했잖아요. 지금은 인정받고 있는 밸류체인은 핵심적인 기초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재화가 최종 소비자들에게 더 빨리 더 잘 전달되도록 유통 채널을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밸류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나 아마존에 대한 가치를 그런 식으로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건데 왜 유독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색안경을 삐끼고 보려 하냐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 있고 똑같은 조건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기업들이 느슨해진다거나 뭐 쟤네들이 하는 일은 별로 안 바뀐 것 같네. 갑자기 뭐 퇴사하면서 누가 뭐 주식을 벌었다더라. 뭐 이런 모럴 해저,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보여주게 된다면 성장주는 거기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투자와 성장주에 대한 투자는 엄밀히 시작부터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밸류 투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워렌 버핏식 투자입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서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거가 가치 투자인 거고요. 성장 투자는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구분할 이유가 없어요. 네. 오르는 주식을 사서 먹고 나오는 게 성장주 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 나서 이 주식이 비싸네 싸네 이에 대한 논쟁을 벌인다라는 거는 이미 어떤 가치주 투자에 대한 기본 참여부터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 감각을 기르고 나서 그리고 사전적으로 연습을 해보고 나서 좀 대응을 하시는 부분 등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산업이나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는 이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성장을 하다 보면.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그 애널리스트가 발간하는 그런 리포트를 가지고 기업이나 섹터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대한 정보를 받으면서 이제 투자에 참고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고정관념인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지 애널리스트가 발표하는 그 기업 리포트가 나오면 그 순간은 매수의 시점이 아니라 매도의 시점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있죠. 네. 뭐 실제로 전혀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런 사례 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뭐 굳이 이 자리에서 뭐 이유에 대한 부분에 이런 내용까지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주식이나 이런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리포트를 보실 때 관리가 되는 주식을 더 많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리포트와 관련된 부분도 한 명의 애널리스트만 나와서 나온 주식에 대한 부분은 관리가 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의견이 치우쳐질 가능성이 조금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적어도 2명에서 3명 이상의 다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동시에 분석하는 그러면서 그 의견이 비슷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런 주식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혀 다뤄지지 않다가 어떤 생뚱맞게 어떤 애널리스트가 툭 하고 리포트가 나오는 경우들의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된 기업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요즘은 워낙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감독 규제가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선행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그 내용을 안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 등에 대해서 몇 명의 애널리스트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역으로 내가 뭔가 사보고 싶은데 뭘 관심 종목으로 리스트를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신다라면 복수의 애널리스트가 분석되는 기업들,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적어도 지난 3개월, 6개월 사이에 2명 이상 코멘트가 되었는지, 이거를 꼭 체크하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이 기업과 애널리스트 간의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뭔가 시장에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강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 접하시면서 하셔야지, 그냥 뉴스창에 뜨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서 주가가 내려가니까 애널리스트 자료가 나오면 팔아야 된다. 이거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전체일 수는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그게 뭐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장 자료와 어떤 소통을 통해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어떤 객관적인, 그리고 보통 그런 리포트는 보통 애널리스트 이름을 걸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명예가 달린.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신뢰할 만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부 분들은 그거를 약간 좀 터부시하고 오히려 소문을 더 믿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하게 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투자 습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투자 문화가 성숙되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부분이 많겠죠. 아무리 뭐 지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복수의 리포트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라라는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는 정보를 더 많이 솔깃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뭐 그리고 애널리스트들도 무슨 정보 듣게 되면 솔깃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르지 않습니다만, 이런 우리 한국 내 어떤 투자와 관련된 문화가 성숙되어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부분으로 보고, 또 이런 과정에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문화가 발전되지 않고 몇 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로 좀 정체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기 위해서 뭐 최근에는 이런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채널 등에 대한 부분 등이 더 다양화된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투자 문화가 성숙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그 어떤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캐치하고 취합하고 제 투자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리포트 상에서 어떠한 정보에, 어떠한 코멘트에 우리가 주의를 깊이 갖는 게 필요할까요? 보통은 가장 그냥 목표 주가만 보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목표 주가에 대한 부분 역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재량이 전부 다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여러 그 감독 당국의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뭔가 좋지 않은 의도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한을 두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답답하죠.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주식에 대해서도 높이 부를 수 없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우선 내가 관심을 갖고 중장기 투자를 하려 하는 그 대상지가 만약에 있다라면은 그 기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시로 접수하시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것들을 보면, 내가 뭐 어떤 주식을 갖고 있어, 난 이건 중장기로 할 거야, 그러면 아침마다 하시는 거 저도 대충 알 수 있어요. 먼저 뉴스 검색하실 거예요. 뉴스 검색하실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주주 게시판이나 어떤 이런 데 찾아가서 게시판들 보실 겁니다. 댓글들 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댓글들에서 무슨 정보가 있다더라, 이거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결국에는 거기도 들어가면 간혹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들도 있고 한 그런 상황인데요. 가급적이면 내가 관심을 갖고 오래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본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분석이
길지 않게,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코멘트가 되는 대상을 최대한 모아두시라는 점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잠깐 뭐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복구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크다라는 거고, 여러 가지 어떤 호의적인 그리고 이제 희망적인 내용을 접근을 하면서 원했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크지 않은가.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리포트를 이게 이번에 나온 리포트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나온 리포트, 그러니까 그 관련된 기업의 리포트들을 이렇게 좀 다 모아서 그렇죠. 순차적으로 보면서 비교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뭐 내용을 보면 또 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다 연구하기도 어렵고 용어도 어렵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리포트의 발생 빈도만 보셔도 이 주식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마다 나오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HTS 들어가서 보시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어느 증권사에서 누가 리포트를 냈냐, 언제 얼마 나왔냐, 목표 주가 나왔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보시면서 한 5명이 붙어서 지난 2주 동안 5개 증권사에서 했다. 이거 제일 핫한 주식인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들어가서 보니까 뭐 1명 정도가 지난 반년 전에 썼더라.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주목받지도 못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전략을 조금 달리 가져가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선택해서 투자를 할 때 그 최근에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 기업인가 아닌가도 상당한 하나의 요소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선택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일부 뭐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매도 얘기 안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부에서 그 매도의 자료를 쓸 수도 있지만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미 투자자분들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는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라는 부분이 타이밍과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단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핫한 아이템에 대한 부분 등이 무엇이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거고요. 가끔 신문에 여러 전단지 와서 마트에서 뭐 할인한다 이런 얘기, 이거 싸다라고 얘기 오면 다 비교해 보시지 않습니까? 인터넷하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게 지금 마트에서 팔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싼 거야 안 싼 거야 해서 만약에 모바일 쇼핑이 더 싸면 모바일 사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주식도.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러 가지 비교 등을 통해서 무엇이 싸냐 그렇지 않느냐를 비교를 해보신다라면은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고급 정보를 활용해서 손실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계세요. 대신 이 방법을 잘 모르신다라는 부분 등이 아까와 같은 다소 조금 오해를 좀 낳을 수 있는 부분 등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이나 뭐 진짜 댓글창 같은 거에서 얻으려는 정보를 그런 거보다 또 혹은 주변 지인들한테 얻는 거보다 기업 어떤 증권사나 이런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정식 리포트 혹은 뭐 공시 이런 그 제도권에서 나오는 리포트 자료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게 상당히 정확하겠네요. 요즘은 제도권 아니어도 상당히 분석이 잘 된 정보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정보도 그렇고 그런 정보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인 거는 시장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실수를 줄이게 되는 방법은 계속적인 비교 등을 통해서 어떤 여러 그 집단의 어떤 그 평균을 찾아가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립적인 자신만의 생각을 딱 뽑아내는 거.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새벽에 잠을 잘 안 자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왜냐하면 국내 주식 시장도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으니까 오늘 미국이 떨어지나
뭐 이런 걸 꼭 확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자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꼭 주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줘야지만 우리 국내 투자자들도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그 미국의 그 달러 통화가 점점 이제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금값은 치솟고 있고요. 이런 어떤 국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제는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우리마저도 엄청난 유동성을 현재 시장에 풀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들이 어딘가로는 흘러가야 되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은 게 많아지는 거죠. 네. 돈을 썩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오르고 신흥국도 오르고 금은까지 올라가는 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을 평가하는데 저 역시 중장기 전망을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국의 경우에는 조금씩은 기대 수익은 저하되어 간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고 2010년대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020년대는 중국의 시대 쪽에 오히려 더 가깝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이제 또 하나 착안해야 될 부분이 그러면 이제 겁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 미국이 이제 내려갑니까? 네,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미국의 어떤 패권적 지위는 바뀌진 않을 겁니다. 네. 20년대라 하더라도. 하지만 지난 10년대와 같은 지위나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체되면서 손실의 위험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재미를 볼 확률은 낮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추세로 설명을 한다라면은 옆으로 누울 확률이 조금 더 계속 커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내용만을 조금 착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런 넘쳐나는 유동성이 신흥국이나 일부 뭐 실물 자산이나 원자재 이런 데서 버블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의 시장 보면은 버블을 안 만들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버블을 만들어야 거기에 가서 뭔가 투자가 되고 그 내용이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전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에서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단기 투자자분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해당된다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잠을 푹 자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좋은 부분, 필요한 부분입니다. 맑은 정신에서 맑은 결정을 할 수 있다시피 너무 거기에 너무 의식하실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넘쳐나는 유동성을 다 흡수 못했다라는 거예요. 넘쳐나는 유동성이 투자할 만한 대상을 다 흡수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10년 전에는 미국 주식도 샀고 미국 채권도 샀고 유럽 채권도 샀어요. 사도 그 사는 강도가 끊이지 않다 보니까 독일 금리, 프랑스 금리, 일본 금리, 채권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돈들이 채권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식이나 금 등과 같은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시장으로 먼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돈들은 계속적으로 이런 자산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여지 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변화에 너무 조바심을 내실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달러 약세라는 게 지금 가장 큰 화두잖아요. 지금. 맞죠. 예. 네네. 도대체 이 달러 약세라는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 주식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가 그 경제가 어떻게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우선은 달러의 가치를 설명할 때는 우리가 흔히 스마일 커브 이론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미소의 모양의 약 올라간 입꼬리처럼 달러의 가치의 성격은 바로 이런 때 나타나거든요. 경제가 좋아도 달러는 강세를 보이게 되고 경제나 어떤 공황의 어떤 침체의 공포를 느끼게 돼도 달러는 강세를 갖는 것이 이제 그 특성인데 문제는 이게 약하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구간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굳이 의미를 둔다라면은 두 가지입니다. 미국 경제의 매력이 떨어질 때. 그래서 그러니까 침체란 얘기가 아니고요. 네. 매력이 떨어져서 굳이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낄 때 달러가 약세되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 달러의 약세에 대한 성격은 달러에 대한 가치 자체를 못 믿을 때,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생길 때 달러 약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달러 약세가 시현됐었던 거가 지난 2000년대죠. IT 버블이 꺼지면서 9.11 테러 이후에 2010년도 때까지 장기 침체를 달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달러 약세에 가장 주의했었던 이유는 미국 경제의 쌍둥이 적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약세를 용인해 줬었던 거죠. 근데 그 현상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이 미국의 경제 성장이 멈춰서 매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지금 풀어놓은 이 어마어마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컨트롤할 수 없어서 약세로 가는 거냐,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최근에 엄청난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데 왜 이거를 지금 시장에서 언론은 사상 최고치라고 하면서 겁을 자꾸 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 자꾸 사상 최고라는 표현을 쓰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은 주식은 3배가 올랐고 부동산 2배가 올랐는데 금은 10년 전 가격이거든요. 물론 이제 금이라는 자산은 상대적 개념의 투자이기 때문에 본연의 가치의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이 자산이 지금 매력이 전혀 없지 않은데 겁을 낼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 분들에게 돌반지 잘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유를 듣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미국의 어떤 패권 혹은 미국의 어떤 국력이 약해졌을 때 이제까지의 세계 질서, 경제 질서를 끌고 왔던 그 축이 흔들리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 변동성, 네네.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두고 있는 게 그 미중 무역 갈등, 뭐 무역 갈등을 넘어서 이제 패권 전쟁으로 네네네. 뭐 이제 뭐 금융, 환율 이런 것들까지 뭐 연계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무역 장벽에다가 이제 감염을 막아야 되는 그 건강 장벽까지도 지금 이제 만들어져 그렇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지난 수년 동안의 보호무역 환경 자체가 바뀌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대신은 이번 팬데믹 상황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조금 더 공고해지는 변화로 선회될 가능성은 좀 커지지 않았느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은 말 그대로 미국 자체에서 내지는 북미 경제 권역으로 이제 좀 더 축약되는, 그리고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여러 활동성을 보여왔었던 중국이나 동남아, 한국 등과 같은 나라들 역시도 서구권 경제에 목을 매기보다는 우리 지역 경제를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는 이런 지역화에 대한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커졌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컨웨이브나 서드웨이브 자료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반세계화, 이게 세계화의 반대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는 좀 못 미치지만 절반의 세계화에 오히려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빠져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의 위치, 미국 기업이 됐던 유럽 기업이 됐던 그 위치를 우리가 따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왕성한 활동과 도전의식을 가져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1, 2년 사이에 경험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지금 그 불안정한 어떤 미래,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거나 이럴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시대죠. 그리고 근데 그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서는 기록될 가능성 자체가 크다는 건데, 그냥 취업이 안 된다, 아니면 뭐 퇴직이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일반적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선을 그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없다라는 거죠. 여러 형태로 인해서 시장 경제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된다라면 그 기회를 잡는 데 노력과 뭔가 투자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투자라는 것이 막무가내로 그냥 금전적인 투자만이 꼭 투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육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뭔가 새로운 교육 등을 통해서 내가 해오지 않았었던, 하지만 내가 과거에 꿈꿔왔었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뭔가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게 된다면 그 일 자체가
또 상당히 왕성한 투자 활동에 좋은 결실일 수도 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주식쟁이가 나와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니까 꼭 주식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부분 등이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투자의 관점에서 투자 대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달러 약세가 이게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이거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세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까지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미국에 대한 투자, 이런 그러니까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가 과연 더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오히려 신흥국 투자, 달러 약세와 여러 가지 그런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이 달러 약세의 효과를 얻는 신흥국 투자가 맞을 것이냐, 그럼 그 신흥국에서도 대표되는 한국, 국내 시장이 훨씬 나을 것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간과 순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내가 묻어둬야 될 거는 방향 있는 것에 묻어둘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우리가 선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냥 묻어둔다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맞을 수밖에 없고, 아쉽게도 이 신흥국과 관련된 분야는 선형적인 성격보다는 순환적인 성격이 아직까지도 짙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 신흥국, 중국이나 한국 등이 선형적인 성격을 갖기 위해서는 저 자산은 안 가지면 안 돼. 이 느낌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구권 경제에서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들은 아직도 그럴 마음을 전혀 갖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만 갖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특성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신다라면 어느 정도 스스로에 대한 답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에 대한 강도에 대한 수위를 가져가시는 부분 등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지금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투자, 이것도 네. 상당히 유망한 분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은 중국은 이 미중 어떤 이 패권 전쟁의 결과로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에 지금 투자한다는 건 정말 화약고에다가 뭐 진짜 돈 집어던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중국 투자를 올바로 볼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는 중국을 가볼 수는 없겠지만 상당 기간 가본 적이 없으신 분의 얘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2에 대한 상황, 서로의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은 서로 협업 관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서로를 맞춰가고 있고, 말 그대로 양측 간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이변에는 윈윈 전략을 계속적으로 양측은 가져가고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앞으로 경제가 정상화되고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중국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 단계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런 어떤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 외교적인 문제 등을 역사에 대입해서 보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고, 경제의 어떤 관점과 에서 조금 더 접근하시는 부분 등을 이해하신다라면은 극단적인 결과를 내시지는 않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희망적 요소는 여전히 크다. 그리고 중국 자본시장이나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부분은 경제를 반영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과거 90년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외환위기라든지 여러 경제위기를 겪게 되면서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화하는데 여러 과정 등을 겪어왔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기업들도 똑같은 과정을 겪어야 돼요.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걸 자꾸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여러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측면들도 있지만 그들만의 여러 스탠다드를 결국에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좀 긴 호흡에서 본다라면 가능성은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중국의 어떤 그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호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를 너무 싫어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좀 일부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우리가 지금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약간 정보의 어떤 편향성에 대한, 그러니까 관련된 뉴스만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 선입관, 어떤 역사적인 관계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고정관념 같은 게 뚜렷이 있는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그 중립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라면은 그 현명한 어떤 포지션,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걸 어떻게 갖는 게 좀 필요할까요?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아, 부분인데요. 그래요? 예. 필터 버블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편향적인 사고가 결국 나의 어떤 접하는 정보에도 제한을 두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사고를 해낼 수 없다라는 내용의 어떤 책을 소개해 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거는 내가 보려 하던 것만 봐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었던 뜨개질을 해본다라던가 아니면 요리를 해본다라던가 아니면 요가를 해본다던가 이런 경험 등을 통해서 내가 나의 사고의 틀을 깨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베스터라면은 사실 그런 점 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우쳐서는 좋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보수화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그런 거를 우리가 바꾸라고 해도 사실 바꾸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데 대신 좀 한번 시도는 해보는 이런 노력들을 조금 더 해보신다라면 요즘 나온 신조어들이 도대체 무슨 뜻인 건가?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그 축약된 단어가 무슨 뜻인 건가? 이런 것들만 접하셔도 벌써 뭔가 다른 변화와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왔구나라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기회를 조금 더 가져보시자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국내 경제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 상황, 그리고 해외 거시경제 변수 이런 것들까지 점검해 보면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떠한 관점과 포지션을 갖는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깃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네, 앞으로 또 이런 좋은 자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